이나리 오미카미 신이시여. 일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 같은 재앙을 주십니까? 2024년 8월 29일 규슈를 지나 시코쿠를 통과하고 있는 최대 순간 풍속 30m/s 미야자키현 891mm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으로 열채 중 7채가 폭삭 부서져 휴지 조각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약 32,400가구의 전기가 끊어지고 도로의 아스팔트가 갈라졌죠. 무시무시한 이번 산산 태풍은 해일을 발생시켜 가옥이 붕괴되어 집안에 있던 일가족이 그대로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곳곳에선 침수 피해와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여기가 지옥이다라며 이런 재앙은 옆에 가까이 붙어있는 한국에나 내릴 것이지 왜 일본에만 일어나고 있냐며 큰 목소리로 한국이하다, 즉 한국이 싫다라며 소리 지르고 원망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교토시의 방재위기 관리실에서는 잔뜩 경직된 모습으로 비상사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앙을 생각하면 조선 즉 한국을 초토화시키고 싶다고 블로그나 지역 커뮤니티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담긴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재난방재관리과에서 근무하는 막내 24살 사사키 요시오입니다. 요즘 상황으로 볼 때 지진과 태풍으로 저희 일본은 바람과 함께 이대로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참담한 상황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뉴스나 SNS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가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 뭔가 그날은 유독 더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저희 모두 전광판 화면에 집중되어 있을 때 부소장님은 다급히 저희 쪽으로 오셔선 10호 태풍 산산의 경로가 너무 빠르다며 일단 대책 방안으론 일본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현에 폭풍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했고 가고시마현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폭풍과 높은 파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 주민 모두를 안전한 장소로 피신해야 한다고 경보를 당부했습니다. 소장님은 방송으로 산사는 강도가 매우 강한 풍속 45m/s, 반경은 320이며 일본 가고시마 북동쪽 약 200km, 오사카 남서쪽 약 210km, 10호 태풍 산산 경로는 일본을 정통으로 통과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소장님은 현재 산사는 규슈를 지나 시코쿠를 통과 중에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220km/h, 미야자키현 891mm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며 최대 풍속 205km/h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직된 얼굴로 말씀하시는 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정부에서도 딱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고 뉴스 속보를 보고 대응에 임해주길 바란다고만 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동료들의 얼굴빛은 점점 파랗게 질려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안전재난대비 한일협력 심포지엄의 개최, 양국 현황과 협력 방안 모색 시간을 가지는 중요한 일로 야마다 토키오시 소방청 소방연구센터 소장님과 관계자분들과 함께 한국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내의 깨끗하고 청결함과 친절한 직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 공항 직원들과는 아주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할머니의 말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한국의 서울로 도착했는데 일본에서 볼 수 없는 멋진 빌딩들이 줄줄이 서 있었죠.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남산타워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도심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한강이 보였어요. 옆으로 멋진 아파트들의 호의를 받으며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죠. 그렇게 다음 날 한일 국토정상화 50주년과 양국 재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국가를 위한 목적으로 열린 한일 협력 심포지엄에 방문했고 우리 일본 관계자는 대일본에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다 라고 말하면서
일본 기상청과 방재관리팀에서 혹시 모를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확고하게 준비했다고 큰 소리를 쳤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을 싫어하고 일본은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죠. 2014년도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2022년도엔 이태원 참사도 있었기에 한국의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허를 찔렀다며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한국의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일제히 한국기상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연이어 구조본부에서 현장 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중앙수습본부 군지휘소, 긴급구조통제단 등 10개가 넘는 지휘소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독보적이었고 저희 일본은 입에다 자물쇠를 달아놓은 듯 한마디도 못했던 기억이 생각났죠. 그렇게 안전재난대비협력 심포지엄으로 열린 학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안전대비 대응 시스템에 처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1분 1초라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시스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희 모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보라더니 바로 재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한국의 기술의 힘은 무척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연습으로 실행된 것이었죠. 상황실로 이동을 했을 때 긴급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엄청 큰 스크린에 전국적으로 실시간 상황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잘 볼 수 없는 구석구석까지도 다 볼 수 있었죠. 전국에서 문제 정보들을 보내주면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경고음이 울리더니 강원도 지방에 호우주의보 대피 문자가 왔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7분 정도였죠. 한국의 신속한 대응 방침에 우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탐나고 좋은 시스템이었지만 일본에 도입하기에는 무리로 보였습니다. 저희 일본의 수준으로는 아마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한국은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대응 체계를 갖추었으며 어떠한 위기 발생이 생기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결과는 지속적인 훈련을 쌓고 교육과 기술도 체계적으로 꾸준히 받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예지 훈련에 직접적으로 동참했다고 생각하곤 가슴에 꼭 새겨놓았죠. 긴급회의가 열렸고 부소장님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대응할 만한 대책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에서 배워왔던 일을 토대로 향후 발생할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다고 말씀드리며 먼저 시스템으로는 비상사태를 긴급 선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소장님은 급히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조금 지났을까 기상청은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와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사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제자리로 돌아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고 있었죠. 스크린엔 태풍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10호 태풍 산산의 위력에 사망자 6명, 121명 부상자 발생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에 일가족 3명 사망, 도쿠시마현 가미타초에 2층 주택 함몰로 2명 사망이라며 기상청은 엄격한 경계 태세를 갖춰달라고도 당부하는 등 역대 일본을 덮친 최대 태풍 중 하나라고 하는 10호 태풍 산산. 피해 사태가 NHKES 긴급 속보로 발표됐습니다. 저는 순간 대피한다고 살 수 있을까? 집이 함몰되고 부셔지고 있다는데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가고시마현에 26,940채의 정전이 발생했으며 태풍의 위력은 상당하며 최대 풍속 70m/s 이상의 강력한 비바람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집이 잠기며 가로수가 꺾이고 자동차는 뒤집히는 등 도로는 침수되어 교통은 마비된 상황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 9명, 미야자키현 아이치현에서 90명 이상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고시마항 부두에선 선박을 타고 있다가
바다에 휩싸여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참담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총 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었다고도 했고 철도와 도로 교통 상황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몸을 피해 있는 대피소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엔 300만 명의 주민들은 필요한 식량과 물품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집이 피해를 입을까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피 명령이 해제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랄 수밖엔 없었죠. 전화는 숨 쉴 틈도 없이 울려댔습니다. 주민들은 태풍은 왜 아직까지 일본에 머물러 있냐? 못된 태풍이 한국으론 언제쯤 갈 것 같아 보이냐? 공무원이면 모든 걸 다 알아야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희는 그저 곧 잠잠해질 겁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다른 시민은 이날이 오미카미 신이시여. 우리 일본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이 같은 재앙을 주십니까 하며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어요. 3개월 전 한일 친선 중학교 축구가 츠구다 중학교에서 열렸고 일본 국가 다음 한국 국가가 울리는 짧은 뉴스 보도에 어떤 시민은 왜 일본에서 한국 국가가 울리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며 축구협회로 가서 따지고 난동까지 부린 일이 있었죠. 문제는 시민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한국 말만 나오면 듣기 싫다고 하세요.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갈 때도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식하고 사기꾼들도 많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사기꾼에 도둑놈들도 많다며 한국에 출장을 간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적도 있었죠. 지금도 한국을 많이도 싫어하세요. 그렇게 전화로 화를 내는 시민들에게 조금만 더 안전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갈 겁니다. 라는 얘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관리실 전 직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참으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어떤 재난 대응에도 혁신적인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일본 중앙정부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일본은 큰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부는 항상 긴장하며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야 했으며 그렇게도 자랑하며 자신만만했던 인공지능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걸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리고 현재도 인공지능 재난 예측 대응 시스템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고물덩어리가 되어 있죠. 아무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일본 전 지역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집들은 산사태에 깔려 무너지고 태풍의 집과 자동차 나무들은 날아갔으며 사망과 실종 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재난방재실 전체가 흔들리더니 정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두 순간 깜짝 놀랐고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발전 기실로 향했고 복구하기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죠. 다시 들어온 뉴스 속보에 모든 신경은 집중해 있었어요. NHK에선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센 다이시에 상륙했다. 태풍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은 2022년 9월 남마돌 이후 약 2년 만이며 특히 이동 속도가 15km에 불과할 정도로 느려 호우나 폭풍의 영향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SNS에 올라와 있는 한 20대 여성은 29일 밤 엄마와 둘이서 거실에 있다가 밤 10시 50분부터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며 간헐적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니 밤 11시부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실내 유리창이 전부 깨졌고 집이 날아갈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많이 느꼈으며 사방에서 경보음이 들리는 상황에 굉장히 무서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태풍은 떠날 줄 모르고 일본 구석구석을 돌며 북상을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될 무렵 잠시 바람이 좀 수그러졌나 싶었지만 저희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산산태풍은 일본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은 안전에 유의해서 각자 살아남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각자 알아서 재앙을 피하란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우리 일본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란 말인 건가 하며 강한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초긴장 상태의 스크린에 집중했습니다. 현재까지 가고시마를 강타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전화는 끝도 없이 울려댔고, 그때 부소장님의 호출이 왔고 저더러 미야자키 구조팀으로 가라고 하셨죠. 전 당황했지만 자세한 건 가서 들으라고 하시며 빨리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전 즉시 재난생존 키트를 챙기고 구조팀과 함께 나섰습니다. 밖을 나서자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집들이 부셔져 뿌리채 뽑혀있는 나무들과 뒤섞여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미야자키 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되어 있는 대피소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심각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신해 있던 사람들의 절반은 패닉 상태가 왔는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서로 먼저 먹겠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부상당한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신음하고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추워 죽겠으니 입을 옷을 달라며 연신 소리를 질러댔죠. 서로를 밀치고 모두 자기부터 살려달라며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스치듯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대피소 관리자는 얼굴에 핏기 없이 무척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저희들과 만났습니다. 사실은 여기 사람들도 태풍이 좀 잠잠해졌다는 소리를 듣고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점점 길어지자 보는 바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까지 됐다고 했어요. 일부 주민들은 살아야 한다며 식량을 도둑질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얘기를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은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절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재난이 닥치자 대피소 안엔 오로지 나만 살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나선다 한들 무용지물일 뿐이었어요. 관리팀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시민들은 무섭고 불안함에 서로 싸우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평상시에는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척 착한 척들 하고 재난이 닥쳐오자 나만 살면 된다는 모습들 뿐이었어요. 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야말로 서로 돕고 위해주며 똘똘 뭉쳐 구조대원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할 이때가 아닌가 하고 일본인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웠죠. 옆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한 대원은 13년 전 일본 대지진 당시 많은 이재민들이 서로 살겠다며 목숨까지 빼앗아가며 갈취하고 여자들은 폭행을 당할까 무서워서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었던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난을 신중히 보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 갔을 때 대피소 안에 질서 있게 앉아있는 모습에 여러 자료들을 봤고 직접 실습하는 모습과 완전 차원이 다른 현재 일본 대피소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이 이 정도로 약했었나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료 스즈키가 급하게 대피소로 들어왔고 조금 전 정부로부터 가고시마 시즈오카 미야자키 총 5구역 30만 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고 긴급재난 문자도 여러 번 발송한 상태라며 얘기를 해주었죠. 저는 즉시 대피소 소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더 발생될 추가 인원을 받을 준비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소장님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피소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45개 대피소가 개설되어 있었고 앞으로 수용 가능 인원수는 16만 명이었지만 벌써 10만 명이 대피한 상태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몰릴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구급 의료용과 비상식량도 확인했지만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으로 하루 반 나절 정도 남아있었고 재난이 길어진다고 본다면 말도 안 되게 부족했죠. 거기다가 이기적인 일부 시민들의 난폭한 행동으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과는 끔찍했어요.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본인만을 중요시했고 질서라는 단어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죠. 자원봉사자분들도 선뜻 나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재난 대응 시스템에 즉시 발휘할 수 있는 효율성과 서로 앞장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간절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서로 힘을 합쳐 똘똘 뭉친다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이었죠. 한국에서 일어났던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때 한국 사람들이 서로 팔을 걷어올리고 자원봉사자로 모여 청소를 한 덕에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한 바다를 되찾았다는 기사와 유튜브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죠. 저희 할머니는 한국 얘기만 나오면 성질 더러운 깡패들, 못 사는 한국,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번 재난의 급박한 위기 상황에 똘똘 뭉치기는 커녕 오로지 본인들만 아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을 여러 번 했다고 하지만 제 휴대폰에는 한 통도 오질 않았는데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걱정한 대로 정보통신망 불능으로 재난 문자가 전달되지 않아 일부 지역 시민들은 대피 명령을 구조대원들이 달려갔을 때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피소로 향하는 행렬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간 도로로 사람들이 뒤섞여 혼잡해졌고 더 나쁜 위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대피소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구조팀에게 설명을 하곤 위험한 도로로 나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는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갈라진 틈으로 빠져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져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통솔하고 있었죠. 한참을 구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곳에서 집 한 채가 산사태로 매몰되기 직전이라며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가서 다른 구조팀에 합류를 했고 살펴본즉 애들 엄마는 길 옆 도로에 나와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울고 있었죠. 달려간 저희들을 보고는 애들 둘은 집안에서 놀고 있었고 엄마는 잠시 밖에 나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제발 우리 애들을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산사태로 집의 반 전체가 흙과 나무들로 덮여 있었어요. 이때 저는 저 자신한테 용기와 힘을 내어 기필코 애들을 구해야 된다는 주문을 걸고는 무너지는 집 쪽으로 향했죠. 큰 소리로 애들을 부르며 정신없이 찾고 있을 때 집 맨 왼쪽 끝 안쪽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다른 구조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밧줄로 저의 몸을 동여맨 후 간신히 다가갈 수 있었어요. 무서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곤 가져간 다른 밧줄로 저와 동일한 방법으로 애들의 몸을 꽁꽁 묶고 두 손으론 연결된 밧줄을 꼭 잡고만 있으라 했죠. 다른 대원들과 연결된 아이들의 밧줄을 조심스럽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한 아이가 구조되었고 곧바로 다른 한 아이도 구조되었어요. 그때 제 마지막 발을 떼는 찰나 바로 뒤에 있던 집은 굉음과 함께 완전히 매몰되었고 아슬아슬하게 그곳을 벗어난 순간 살았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고 재난 영화에서나 봤던 일을 제가 직접 겪은 것이었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집은 완전히 매몰되게 했고 자신과 애들은 죽을 뻔했다며 오히려 원망의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 할 말을 잃었고 허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한국의 재난 상황의 사례들을 보면 그 누구도 이렇게 화를 낸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제 목숨까지 걸어가며 아이들을 구조해냈는데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능한 일본의 국민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니 속만 상할 뿐이었죠.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방재관리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의 몸은 천근만근 피곤해 지쳐 있을 때 부소장님은 휴게실에서 좀 쉬다 오라며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신혼을 만끽하며 한국에서 살아가는 친구 신지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몸은 괜찮은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랜만에 연락한 신지였기 때문에 전에서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SNS나 뉴스에서 일본 산산에 따른 재난을 소식을 듣고 많은 걱정을 했다고 했죠. 전 무거운 분위기를 애써 피하려 신지의 신혼에 대해 어떻냐고 물었어요. 신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고 한국 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한다며
아내와 함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과일이 잔뜩 올라가 있는 팥빙수를 알콩달콩 나눠 먹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었죠. 그리곤 멋진 커피숍에 앉아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꼽고 음악을 듣는 모습도요. 서울의 날씨는 하늘은 맑고 매우 푸르며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화창한 날씨여서 아내와 데이트를 자주 갖는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은 폭염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가 하루에 몇 번씩 온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요시오 너 생각이 많이 난다며 요즘 무척 힘들 텐데 힘내라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전 그런 신지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러웠습니다. 일본은 지금 지옥과도 같은 재난 상황이고 위험에 대응하라는 그 어떤 문자도 제대로 오지 않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니까 말이에요. 저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무능력한 일본 정부 탓에 무기력한 감정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여기는 아수라장이고 지옥인데 한국은 어쩜 저렇게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며 얘기를 했죠. 신지는 머뭇거리다가 과거 일본인들이 저지른 아주 큰 악행으로 천벌을 받아서 유독 일본만 대지진과 태풍과도 같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일본 사람인 신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아주 약간의 반발심이 느껴졌지만 가만히 신지의 얘기를 듣고 나니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총리로부터 시작해 국민들이 신사 참배를 꿋꿋하게 하며 믿는 신은 도대체 뭐라는 거냐? 이나리 오미카미 신은 살아있는 거냐? 있다면 왜 일본이 이렇게 큰 재앙을 받는데 보고만 있는 거냐며 그저 속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신지에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신지는 예전부터 건설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한국 아내의 아버지가 현대건설 그룹의 고위 간부로 계시고 운 좋게 시험에 합격하여 신지 또한 현대건설 품질 경영부에 입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아직 배울 게 많다 하지만 행복하다 했죠. 행복하다는 신지와는 정반대로 저는 몇 날 며칠을 꼬박밤을 새워가며 재난 속에 점점 지쳐만 갈 뿐이었습니다. 신지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곤 전화를 끊었지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본은 앞으론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미래의 일본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매우 슬펐어요. 정말 신지의 말대로 일본이 과거에 지은 악행이 큰 죄를 다 받으려면 하늘이 내리는 재앙을 전부 받는다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있을까? 특히 과거부터 한국 사람들께 악행들을 많이 해서 이 같은 재앙을 받는 거라면 일본국은 빨리 한국에게 사죄를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대지진으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도 하늘이 일본에게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일본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어찌하면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려 사과할 수 있을까요? 속마음은 시커먼 늑대와 이리 같고 겉으로만 웃는 불쌍한 일본을 살릴 수는 없을까요? 이번 산산 태풍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께선 그 해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사키 요시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엔 더 큰 감동으로 마음을 울릴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울림이었습니다.